네, 리치 부동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연아고요. 제 옆에 항상 우리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해주시는 더 플러스 TV의 이태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손님 어서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2월 이제 네, 와 진짜 막바지가 다 돼가고 있어요. 네. 2024년 어떠셨나요? 네, 2024년이요. 2000, 갑자기 이제 한 해를 2000, 좀 돌아보기. 2024년에는 네, 이제 유튜브 이렇게 시작을 한 게 가장 큰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약간 어떤 하나의 또 공부를 이제 저번 주에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음, 그것도 이제 끝이 났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네, 네, 공부를 네, 네. 그래서 와 이제 끝이 대단하시네요. 나가지고 네. 이제 한 두 개 정도 이제 새로운 또 일을 할 수 있는 뭐 계기가 생겼다, 뭐 그 정도. 네. 와, 완전 미래를 위해서 더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아, 발전을 이제 나이 먹고 공부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걸 쉽지 네, 않죠.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은데도 네. 불구하고 정말 곳곳에서 또 다양한 공부를 하셨다라고도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렇게 리치 부동산 같이 하면서 네.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제가 공부하기 좀 어려운 분야잖아요. 네. 그다음에 막 이런 시드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분야를 이렇게 네. 이태훈 소장님과 음.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저는 좀 지식이 많이 늘은 것 아, 같아서 네. 되게 아, 그럼 뿌듯합니다. 다행입니다. 아, 네, 네, 진짜 네.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좀 한 해를 돌아보는 의미로 2024년과 이제 내년에 부동산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2024년 이제 올해 부동산이 어땠는지 한번 같이 돌아볼까요? 네. 어. 처음에 보시면 이제 그 2024년도에 그 부동산 시장은요. 네. 어쨌든 공급이 되게 막혀 있었던 것들을 좀 확대하는 어떤 그런 뉴스들 그리고 그런 음, 정부에서 어떤 발표들을 좀 많이들 했었고요. 음, 그러다 일단 막 어, 새로운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생긴 그렇죠. 거죠. 이제 뭐 이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거기 관련해 가지고 뭐 그린벨트를 풀어서 또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를 한다거나 어, 아니면은 뭐 이제 구도심지가 그러니까 위치는 되게 좋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이제 어떤 그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좀 어떤 법을 통해서 내지는 어, 그걸 완화를 해주면서 이제 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좀 음, 만들어졌고요. 그런 것들이 일례로 그 어디야 저번에 우리 얘기했던 광운대 역세권이라든지 그 네. 상봉 터미널 주변으로 이렇게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는 것들이 약간 어, 그런 수혜가 되지 않을까 되었던 것 어. 같기도 하고요. 약간 네. 유일부지를 조금 더 그렇죠.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사업성이 좀 네네 떨어졌던 것들을 네. 이제 분양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받쳐주다 보니까 이제 음, 대기업이라든지 그걸 시행하는 쪽에서는 이게 돈이 돼야지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적자를 해서 뭐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그 민간 기업이 희생을 한다 그런 건 말이 참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LH들이 뭐 LH라고 하고 또 SH 서울에 사는 걸 SH라고 그러고 뭐 서울 음. 우리 이제 국토부 이제 네, 이제 정부에서 나라에서는 하는 걸 네 이제 LH라고 LH. 그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할 때는 GH라고 해요. 이제 어, 그런 것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대를 하면서 이제 공공에서 이제 토지를 확보를 해서 민간에 이제 해서 이제 아파트를 좀 지어 달라. 그런 시그널들이 좀 많이 있었죠. 네. 오, 이런 좀 땅을 일구는 작업들을 좀 확대했다. 그쵸 논밭을 이제 주택으로 네, 아파트 네, 부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표를 많이 했었죠. 아직까지 뭐 수용이라든지 아직 그런 것까지가 아직 멀었지만 네, 일단은 발표를 해놓으면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밑그림을 그려요. 이제 네, 테두리를 이제 바깥에 테두리를 딱 그리면 네. 거기 안에서는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없게끔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어,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서류 절차들이 공기업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이패스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뭐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고 하는 거 다 밟아줘야 되거든요. 그 음, 사이 항상 땅값이 폭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에서도 아파트를 분양을 하려고 했더니 좀 너무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러면 서민들한테 이제 영향까지 미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런 그쵸. 것들을 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은 일부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갑자기 긴급하게 그냥 빵 끝 이렇게 된 것들이 음, 많아요. 그래서 어, 과천의 그 서리풀 네, 네. 이제 그러니까 서초에서 이제 그 광명이란다 어디냐 과천 과천, 넘어가는 그 중간에 빈 네, 땅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거기가 거기 서리풀이거든요. 아, 요번에 그래서 발표를 해서 근데 지금 제가 엊그저께 갔다 오니까 토목공사를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도 어, 아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막 빈 땅들이 이제 다 약간 더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좀 그렇죠. 일구는 네, 네, 네. 땅을 가지고 2024년이었다. 계시는 분들은 너무 좀 네. 억울할 수도 있죠.
너무 이제 너무 싸게 가져가는 거니까 LH에서 네네 정부에서 가져가는 거는 어쨌든 뭐 기준 가격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실거래가랑은 상관없이 이제 수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억울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분들도 뭐 환제라든지 대토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땅으로 되돌려 준다라고 하면 나중에 거기에 뭐 몇십 층짜리 건물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준다고 하면 굳이 아깝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런 것도 나중에 가격이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용을 얼마만큼 이제 가져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그 땅을 확보를 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그래서 항상 이제 목숨 걸고 내 땅 지킨다 뭐 그런 걸 아마 플랜카드를 좀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아마 그런 부분들일 거예요. 네. 그런 이슈도 있었군요. 네네. 그럼 가계부채 관리는 뭐예요? 가계부채 관리는 우리가 저기 9월에 네. DSR 2단계를 발표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작년에 1단계가 2월쯤에 했었고요. 원래 2단계가 7월에 잡혀 있었는데 네. 2달 연기가 되면서 9월 달에 이제 시행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파트 가격이 조금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갭 차이가 뭐 크면 클 수 있는데 작으면 또 작을 수 있는데 좀 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한 6천에서 한 7, 8천 정도의 돈을 갑자기 순간 더 마련을 해야 된다 보니까 대출은 다 막혀 있고 그러면은 그 융통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대출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뭐 이야기 해주시겠지만 막 올해는 대출이 이렇게 막히고 관련돼서 막 더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조금 얼어붙은 상황이었다면 이제 내년에는 다시 새로 시작이 되니까 근데 좀 풀리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좀 뭐 복잡하게 엮여 그렇구나.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금융이라고 지금 하는 또- 것 자체도 네네. 뭐 우리나라의 어떤 사기업처럼 보이지만 국가에서 좀 관리를 많이 하는 경향도 맞죠. 있고 그다음에 네.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조금 뭐 틀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좀 그게 쉽게 지금 잘 될지 안 될지 좀 그건 그래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켜보자라는 네.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공급주택 확대 방안. 네, 그래서 좀 말씀해 정리를 좀 주셨는데. 해왔는데요. 네. 이제 공급 주택을 확대하려고 방안은 이제 1월 10일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청약 제도도 개편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청약 제도 개편 이제 저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 세대주만 청약통장 가입 일수를 이렇게 해가 점수를 다 환산을 했다면 배우자는 이제 최대 3점까지 추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만점이 이제 84점인데 어쩌면 87점짜리가 나오는 경우가 이제 저런 거거든요. 예, 배우자가 이제 한 3년 정도, 2년인가 3년인가 이제 보유를 하면 3점을 최대 3점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당첨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네네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장 저출산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좀 나라에서 내지는 뭐 테슬라의 뭐 창업자도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까지 어떤 그런 뭐 시그널을 내놓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해결 대책을 만들려고 했던 게 신생아 우선 공급을 조금 많이 장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신생아 이제 우선 공급을 예전에는 뭐 뭉뚱거리 뭐 한 20% 했다라고 하면 이제 신생아 우선 공급을 해가지고 이제 특별 청약도 있고 일반 청약도 이제 가질 수 있으면서 만약에 특별을 해서 내가 떨어졌으면 일반도 또 재청약이 가능할 수 그래요? 있게끔 네 엄청난 혜택이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신생아를 이제 뭐 가지고 이제 아기가 뱃속에 있는 것 뱃속에 태아부터? 있는 것도 인정이고요. 그다음에 입양을 하는 그런 상황들도 인정이 되고 또 나중에 조금 뒤에 가면 조금 더 하나의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아기가 한 명 있어요. 빨리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한 명이 있는데 또 복중에 아기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금리도 조금 인하하는 그런 정책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 중복 청량이 허용이 됐었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제 무조건 세대주 한 명만 가능을 했었어요. 근데 뭐 부부들이 이제 서로 시작을 할 때는 따로따로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대, 30대 동안 오랫동안 청약 저축을 오래 들었었고 하면 또 둘 다 아깝잖아요. 그러면 둘 다 청약이 가능했었어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먼저 되는 사람 것만 인정.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내가 좀 안전하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대학 지망을 할 때 좀 안전빵이 있고 좀 무리한 거 있는데 안전빵이 먼저 되면은
뒤에 거는 무조건 무효. 이제 그런 정책이 조금 있었었고요. 아, 네. 네네. 그래서 일단은 뭐 하나는 좀 안정하게 갔었고 하나는 조금 무리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청약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그때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기준을 완화를 해줬는데요. 옛날에는 3명부터 시작을 했어요. 3, 4, 5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2, 3, 자녀. 4 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그 특별 공급도 기준도 좀 완화를 완화가 해서 돼. 2명도 요즘에 귀하잖아요. 1명도 안 놓는데 그럼요. 2명까지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는 뭐냐면 우연찮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가점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네. 점수가 낮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뭐 경기도에서 남부 이제 경기 남부라든지 경기 북부 같은 데는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거기서도 점수가 좀 가점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고 넣었던 것들이 당첨이 되면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거를 내가 당첨이 됐는데 그 계약을 하지 않고 만약에 버틴다라고 하면 아유, 그럼 몇 년 제한되는 동안 기간. 네. 몇 년 동안 또 청약을 할 수 없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걸 하면서 예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연찮게 됐던 것들은 이제 청산해준다. 네. 오. 근데 그 대신에 다시 이제 청약을 넣을 때는 그 전에 당첨됐던 집이 있으면은 안 되는. 아, 그건 또 안 네, 되고. 네, 네. 그래도 그리고- 이력 배제만으로도 뭐 좋은 그럼요. 혜택이죠. 그러면은 이제 가정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가점도 높아지면 조금 인소울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도 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네. 그리고 맞벌이 부부 이제 그 소득 기준을 완화를 해줬는데 예전에는 뭐 7천 막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금액을 이제 1억 한 2, 3천, 5천까지 이제 조금 가격을 좀 높여줬다. 근데 사실 이것도 진짜 완화해줘야 돼요. 그래서 혼인신고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그럼요.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럼요. 요즘에는 그 맞벌이가 7천을 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뭐 3,500, 3,500이면은 네. 좀 생활하기가 요즘에는 좀 쉽지 그쵸. 않잖아요. 그러면 뭐 남편은 뭐 한 7천, 8천, 와이프도 뭐 한 5, 6천 이상 번다 그러면 청약을 넣을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저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완화가 되면서 이제 청약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번 청약에 대해서 많이 나눴잖아요. 네, 네. 우리가 저번에 그 아크로 방배 네. 34,000명 몰린 거 아시죠? 진짜 역시 네, 역시 아크로 방배.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부족을 우려를 이제 심화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청약 열기가 항상 우리가 얘기하면 뜨거웠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솔직히 서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좀 미분양이 좀 많이 날 줄 사람들이 예상을 좀 알았는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대형 평수만 좀 네. 몇 개만 남겨두고 솔직히 뭐 입지라든지 뭐 타입이라든지 그게 되게 불만인 사람들이 되게 많기는 한데 이제 그런 것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라고 살다 다들 보면? 얘기하거든요. 아, 왜냐면 예전에 그 헬리오시티 있잖아요. 네네. 송파에 이제 헬리오시티가 처음에 이제 입주를 했을 때는 세상에 저런 닭장에서 어떻게 살아? 그리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 너무 거지 같아. 아 진짜요? 그런 얘기 그래요? 진짜 많았었어요. 오. 그러면서 그게 7억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오. 그다음에 둔촌주공 우리가 와, 올림픽 대박이다. 파크포레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어. 주방하고 좀 가깝다 보니까 저 반대편 식구가 뭘 아. 해먹는지가 보인다. 아, 막 그렇게 되게 깠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어때요? 다 적응하면 하는 84 거죠. 타입이 지금 25억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10억대였는데 그렇죠. 솔직히 뭐 상대방이 솔직히 밥을 뭘 해먹는 거 그걸 왜 신경을 왜 쓰냐고. 음.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 거 있는데 예전에 그 청담자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처음에는 그때 당시에는 2011년대인가 2012년도에는 그게 미분양은 아닌데 그 이제 조합원 걸 저희가 사러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청담동인데 한강이 안 보여 하고 아. 그걸 포기를 했어요. 살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어머머머. 용인의 집을 정리를 하고 네. 그때 좀 모아둔 돈으로 그리고 대출 조금만 네. 한 1억 정도 한 1억 네. 5천만 받았어도 네. 그게 청담인데 예. 근데 딱 갔더니 한강이 조금 안 보여. 그러니까 제가 용인에 살고 있었던 게 이제 그 40평, 좀 넓은 44평형을 집에 살고 사셨구나. 있다가 네. 그때 이제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40평 이상 사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가구라든지 침대라든지 그런 게 다들 커요. 맞아요. 그걸 그쵸. 채우려고. 네. 근데 그 저기 청담 자이 갔을 때는 그게 20평대예요. 25평형. 그러니까 방이 3개지만 방이 되게 더 작았고 그쵸. 안방도 되게 작았고. 근데 아니
이게 소파를 못 놓겠는 거예요. 소파도 되게 큰 걸 가지고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굳이 해야 되나 그때는 좀 약간 집에 대해서 그 부동산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막 폭등할 때가 아니니까 그때 용인에는 집이 한 5억 정도고 강남이래 그래도 한 7, 8억 대였으니까 갭이 한 3, 4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하고 한 1, 2억 정도 더 보태서 있는 거 보태고 대출 끌어당겼으면 분명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근데 그게 지금 한 30억 하니까 얼마나 속이 터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네.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벌써 한 6월달, 5월달부터 계속 꾸준히 반영이 되면서 그때부터 거래량이 점점 늘면서 이제 9억 이하의 아파트들 처음에는 7억 미만 그리고 8억, 9억까지 가다가 이제 결국에는 한 10억 이상도 이제 빨리빨리 소진이 돼버려 그런 상황인 거죠. 맞아요.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게 지금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게 지금은 내가 한 달에 원리금을 대출을 받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갚아야 돼. 근데 앞으로 한 1, 2년 정도 지나면 대출이 금리가 인하가 되면 그 200만 원을 내던 게 뭐 150만 원, 140만 원 낸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또 이게 너무 힘들다가 또 하면은 또 숨통이 트이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되게 빡빡하게 살다가 그쵸. 갑자기 하고 내 연봉도 조금 오를 수도 네, 있고 네. 하는데 갑자기 대출 금리가 낮아져. 정말. 그러면은 내가 조금 뭔가를 조금 고민을 해봐서 좀 좋은 집 그리고 갈아타기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어떤 8월달, 9월달까지 거래가 조금 많이 되다가 어쨌든 스트레스 DSR 2단계로 맞아요. 인해가지고 네. 스트레스를 대부분 많이들 받았죠. 그쵸. 네, 그래서 2단계가 시행을 됐던 게 저것도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디딤돌 대출이라고 하는 정책 자금 역시도 대출을 좀 안 해주는 그런 경향이 이제 11월 달부터 조금 많이들 보였었고요. 지금은 뭐 디딤돌 대출 관련해 가지고도 뭐 후순위로 넣을 수 있게끔 뭔가를 해준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항상 금융기관 1순위여요. 대부분 보면 네, 금융기관이 항상 1순위고 2순위가 뭐 저기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것 많이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 여기 대출이 많이 되어 있으면 조금 멈칫하잖아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랑 뭐 대출이랑 내가 내 전세 보증금을 합쳤을 때 충분히 그거를 감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또 뭐 전세 맞아. 계약도 하시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디딤돌 대출이라는 것이 조금 막히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시도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고 그리고 수도권 위주로 그런 것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수도권에는 디딤돌 대출이 나가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어차피 살 거면 좋은 걸 사자가 지금 약간 대세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그쵸. 서울로 그리고 경기도 일부 이제 좀 핫한 지역들은 많이들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계약도 하시고 그랬던 부분들이 조금 저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좀 막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2025년도에 좀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네. 좀 발표를 한 것들 그리고 정부에서 미리 얘기를 해놓는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그 기간이 도래하면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가계부채 관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뭐겠어요? 지금 중도 상환 수수료를 50%를 인하를 해준다라는 거 빨리 갚아라라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는 이게 수수료도 무시 못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네. 내가 1,000만 원, 내가 뭐 한 1억을 빌렸는데 그거를 갚아버리면 1.2%라고 하는 이자랑 상관없이 수수료를 냈었어야 네. 되는데 그거를 뭐 0.6에서 0.7 정도로 이제 낮춰주고 신용대출 역시도 이제 예전에는 뭐 0.6에서 0.8인 거를 신용대출도 0.3, 0.4로 이렇게 낮춰주면 이제 사람들이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가계대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빨리 갚으면 조금 내가 살아가는데 조금 여유가 조금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50% 인하를 이제 1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컨드홈 세제 혜택이요? 네, 1주택자가 이제 세컨드홈 이제 두 번째 집을 마련을 하는 건데요. 어머. 이런 거는 이제 서울 이제 수도권은 이제 조금 배제가 되는 상황인 거고요. 예.
일단은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가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곳이에요. 아, 네. 경기도도 그럼 포함은 안 일부는 될까요? 이제 포함이 되겠죠. 아, 네, 어떤 경기 시는? 남부는 좀 들어가기가 힘들고요. 네. 경기 북부의 뭐 아, 연천이라든지 그래요? 뭐 가평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인구가 거긴 계속 줄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조금 혜택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이 이게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비수도권의 이제 그 인구 감소 지역의 한 채를 더 이제 별장 내지는 네. 조금 이제 세컨 하우스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비수도권에는 미분양 주택이 조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미분양 주택을 구입을 하면 그거는 이제 주택으로 이제 세제상으로 주택이긴 한데 세제상으로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종부세라든지 뭐 양도소득세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특례를 줘서 양도소득세도 거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을 수 있잖아요. 미분양하는 걸 좀 싸게 많이 진짜 많이 싸게 샀다라고 하면 좀 거기도 부동산에 훈풍이 된다라고 네, 네. 하면은 또 이것도 조금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받으려고는 하시려고 이제 정부에서는 야 그 세컨 홈이었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저게 중요한 거는 등기부 등본에 그 날짜가 딱 찍혀 있어요. 아, 그쵸.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세무사가 봤을 때 이거 그런 기간에 샀던 거는 배제. 뭐 그런 것들 좀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럼 2025년 네. 날짜여야 된다는 그렇죠. 확률이 높죠? 네네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에 공시 가격이 4억 이하의 주택이면은요. 공시 가격 4억이면은 한 7, 4억 8억 이하. 정도. 어. 실거래가로는 한 7, 8억 정도 되는 어. 집을 이제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우리가 인구 감소 지역에 7, 뭐 8억이면 좀 큰 거 아니에요? 빌라라든지 그러면? 빌라 통으로 산다든지 내지는 뭐 그럴 수 있겠다. 1, 2층짜리 왜 어. 우리가 옛날로 보면 양옥주택이라고 네, 하죠. 네. 뭐 그런 것들 살려고 하면 땅이 거의 한 150평, 200평이니까 이것저것 들어가다 보면 뭐 한 5억, 6억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네. 집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약에 한 채를 취득하면은 인구 감소 지역에 이제 저런 거를 이제 특례를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수도권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인 미분양 주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주택이 아니라 네. 미분양으로 지금 되어 있는 주택을 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6억 미만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을 하면 저것도 나중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줘서 집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저게 예전에 어디서 했었냐면 그 영종도 있잖아요. 하늘도시. 네. 거기도 예전에 미분양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걸 통해 가지고 영종도에도. 예전에 벌써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뭐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고 뭐 할고 뭐 인천공항이랑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인천을 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또 힘들죠. 근데 거기서는 또 교통 뭐 다리 하나 넘는데도 통행료도 되게 비쌌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약간 좀 미분양이 많이 발생이 됐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한꺼번에 공급이 너무 많이 쏟아져다 보니까 일부 뭐 괜찮은 지역에서는 괜찮았지만 뭐 그렇지 않은 지역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미분양이 나서 저런 혜택을 많이들 줬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한 2억, 뭐 30평대, 40평대가 2억대였으니까 엄청 쌌죠. 그럼 지금 그거 혜택 받아서 가지고 지금도 계시면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격이.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아이고. 조금 올랐다라고 해도 뭐 한 3, 4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크게 저기에 대해서는 엄청 오래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조금 있죠. 있긴 하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영종도가 예전하고는 이제 완전히 그때는 베드타운 개념이 있었는데 네. 지금 많이 영종도에 놀러도 또뭐 가고 카지노라든지 네, 그런 네. 것들이 하나하나씩 생기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서 살아도 괜찮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 좀 글로 이사를 가시는 분도 많고 오피스텔도 뭐 생수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혜택이 지금 있어서 아마 좀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월세가 뭐 이자 내고 나면 똔똔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아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성숙이 돼야 되고 아직 영종도가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직 더 채워지고 만들어지다 그래요? 보면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네. 수 있겠죠. 이렇게 1주택자여도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또 가능하다라는 점 알려주셨고 네. 전 이것도 진짜 궁금해요. 네. 그래서 어떤 거? 신생 예. 특례 대출. 네,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이제 3년 동안 이제 합산소득 1억 3천에서 2억 5천까지 완화를 해주는 건데요. 그러면 저거는 이제 보통 이제 연봉 1억 이상씩은 되어야지 이제 저런 혜택을 받는 건데 또 이제 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좀 부자 이제 좀 고소득
층인 거죠. 그쵸. 고소득 네, 네. 이제 이제 뭐 젊은 중소 근데 대기업에서 고소득인데 만나신 이제 부부면 네, 이 정도 좀 가능하죠. 충분히 네.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로 인해서 아파트라든지 좋은 주택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강남의 어떤 주택들을 저런 사람들이 좀 억대 연봉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 맞아요. 몇만 명인지 기억 안 나시죠? 또 몇 명이었죠? 131만 명, 진짜 131만 많다. 명이나 되는데 네. 그게 2년 전 자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작년 올해 내년 5월 달 이후에 발표를 하면 그 131만 명에서 뭐 200만 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저런 분들도 이제 아기를 낳아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보면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0.2에서 0.4%까지 이제 추가로 와. 할인해 준다라는 그래요? 거죠. 오. 네. 그러니까 한 명보다는 두 명을 가지라는. 그러니까 초반에 그렇게 해야 되지. 나중에 뭐 첫째 놓고 한 10년 뒤에 둘째 놓고 그러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쵸. 놀 때 뭐 한 1, 2년, 그러니까 3년 그래서 기준이 3년인 것 같아요. 터울을 3년 짧게 해라.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가 주택 가격이 9억 이하들은 대출 한도 5억까지 또 해주시고, 근데 전세자금 대출 역시도 수도권은 5억, 지방은 4억까지. 4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이제 대출 한도를 3억까지 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자산의 요건도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한 4억 7천 이하를 정도를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전세자금도 한 3억 4,500 정도 이제 그 이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만 하는 거죠. 그러면 저런 분들은 좀 현금성 자산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일 수도 네네.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것도 시작은 2025년 1월 1일부터 네, 시작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관해 가지고 네. 나온 건데요. 이건 이제 세제 지원을 조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연소득이 이제 7천만 원 이하의 이제 우리가 말하면 종합저축 네. 통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무주택 세대주한테만 있었는데 네. 이제 배우자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납입 금액의 뭐 40% 한도인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 이제 저런 것들은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청년 우대가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이제 결혼을 조금 일찍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게 34세까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 지금 청년 우대예요. 네네.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저기서 이제 총 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거나 네. 이제 종합소득세가 2천만 원 이하인 사람한테는 이제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까지 해주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부동산으로 그리고 이제 주택 드림 대출을 출시를 한다는데 드림 이것도 대출? 네. 청년들인 거예요. 와. 이것도 이게 이제 34살까지인가 보다. 19세부터 34살까지 이하의 이제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부부는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직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아. 일단 발표를 해놨는데요. 네네.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분양가의 80%까지 절의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저가 2.2%. 2.2.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들어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3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을 때 이 주택 드림 대출을 활용을 하면은 일반 주택 담보 대출보다 한 많이 낮잖아요. 그죠? 금리가 3.95가쯤 평균이다 보니까 근데 저기 2.2%까지 받으면 연간 한 800만 원 정도의 이자 비용이 절감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800만 원이면 한 달에 거의 한 550만 원 이상의 어떤 여윳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한 달에.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나중에 좀 활용할 수 있으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한 가장 2%대 좋겠죠. 금리 많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거의 진짜? 없죠. 와, 네. 이거 엄청난 혜택이네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한테 빨리 뭔가를 이제 내 집 장만 그리고 뭔가 안정감 있게 어떤 가정을 꾸릴 빨리 좀 꾸려라. 내지는 이제 그런 걸 해야 애기들도 놓고 그래서 신생아도 좀 많이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이건 좀 긴데요. 그 다주택자들한테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1년 더 유예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기존은 2024년 5월 9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유예가 됐는데요. 현행은 이제 양도소득세 이제 기본 세율이 6에서 45%고요. 이제 2주택, 3주택자들은 다 주택자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20% 저기 30%의 어떤 중과를 배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집을 좀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3주택자의 기준을 했을 때 뭐 한 1억 이상 뭐 한 2억 정도 양도 차익이 난다라고 했으면 기존 금액 같았으면 45%에 30%에 거의 75%잖아요. 네. 그러면 양도 차익이 2억이면은 75%를 낸다라고 하면 1억 5천이 양도소득세. 남는 건 5천 그러니까. 정도. 이제 그러니까 네. 빨리 선택을 하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줬다 정도 혼자 다 갖고 생각하시면 있지 될 말고 좀 나눠주세요. 그쵸, 뭐 이런 그쵸.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년 5월 달까지 좀 유예를 했다라는 음.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하고요. 그다음에 소형 신축 주택을 매입할 경우 이거 둘 다 미분양인 거예요. 네. 그래서 2027년 12월 달까지는 양도세와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택수에 제외된다. 아, 이게 그래요? 특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 영종도에서 있었던 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지방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 단설 조항을 보시면 수도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그쵸. 이게 취득가의 진짜 6억 중요하네요. 이하 네, 이게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전용 85 그렇군요. 이하인데 어. 그러니까 6억 이하면 뭐 58이라든지 60이라든지 그런 거를 6억 이하로 미분양된 걸 사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아, 양도세, 종부세가 없다는 게 또 메리트긴 하지만 그럼요. 찾기가 좀 힘들겠네요. 이제 저런 것들을 평택에서 볼 수도 있어요. 아, 잘 찾으면 왜냐면 지금은 약간 아직까지 그 네. 미분양인 경기도에서는 맞죠. 1등이거든요. 아, 안성하고 평택이? 평택이 1등, 1, 2등을 다퉈요 지금. 왜냐면 지금 갑자기 뭐 평택에 뭐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네. 조금 분위기가 조금 네, 그렇죠. 네. 근데 워낙 택지를 많이 조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계속 늦추기에는 이자 부담이 되게 많이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어떻게 되든 분양은 하고 건물을 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런 부분들의 평택에서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런 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입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해서 괜찮은 입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나쁘진 않겠죠. 네.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소형 주택은 60% 60제곱미터 이하와 취득가액은 수도권은 6억, 지방은 3억 이하의 아파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민간 도심 공공주택이요? 네.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네.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내년 2월 달부터는 LH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 도심 복합 사업을요. 신탁이나 리츠 등을 이용해서 민간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뭐 상봉 터미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민간에 매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기 뭐야 아이파크 서울은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거는 뭐 철도청에서 갖고 있다가 지금 매물이 나와가지고 현대 아이파크에서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짓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뭐 준주거지라고 하면 상업지하고 3조 일반 주거 지역의 어떤 중간에 있는 건데요. 저게 용적률 같은 경우가 최대 500%예요. 이제 나라 이제 국회법에 보면 500%인데 거기에 최대 이제 상향을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게 700%까지는 올려줄 수 없지만 200%까지 더 주겠다라고 하면 더 같은 만약에 주변이 뭐 다들 15층, 10층에서 15층 사이의 건물인데 저 200%를 어둠을 해내 가지고 거기가 20층이 될 수도 있는. 그러면 그 5개 층을 이익을 얻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해라. 아. 네, 그러면 저기 뭐 LH에서 사주겠다라는 정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성이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공공의 기여는 이제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이거는 뭐 어차피 해야 돼 할 수밖에 없어 그런 개념이 있다면 민간은 돈이 안 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민간 주도로 민간 주도로 하면 빠르거든요. 왜냐하면은 공공에서 하면 내가 조금 더 받고 싶고 뭐 어떤 계속 밀리고 많이 네, 네.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네. 민간에서 하면 민간에서는 내가 살 수도 있고 네. 시행사가 저기 전체를 매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팔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세요. 조금 더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좀 사업성이 낮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은 지역에만 했던 거를 사업성이 낮더라도 저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공급 속도를 조금 빨리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이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금융으로 넘어왔는데 가계부채 와, 이거 또 진짜 중요해요. 스트레스예요. 또 네, 스트레스. 네. 그래서 7월 달부터 또 스트레스 DSR이 3단계를 실시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러면 지금 금리보다 1.5%가 더 올라가요. 저게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대출 한도액이 확 줄어드는 그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돈을 더 빌리기가 아유, 많이 너무 부담되죠. 어렵다. 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까지 이제 발표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7월 달부터 3단계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그 전에 분들은 얼른 받아야겠네요. 그러니까 2단계도 적은데 네. 3단계는 더 줄어드니까 네.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어. 그런 계기도 있고요. 그런데 저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네. 내년에 그 분양 물건이 20만 건이 좀 안 된다라고 해요. 올해보다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너무 안 되다 보면 네, 네.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저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대출을 못 받으면 내 주머니에서 뭐 10억씩 20억씩 다 있으면 언제든지 셀렉하면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저런 대출을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막혀버리면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내년에 뭐 하반기 정도, 그러니까 내년에 뭐 한 3월 달까지는 분위기 자체는 지금 뭐 어떤 정책, 그러니까 뭐 정치의 어떤 국면이 조금 순탄하진 그렇죠. 않잖아요. 네. 그러면 뭐 한 3, 4월 달 정도까지는 되게 혼란스러울 거고 그것들이 어떤 뭐 다시 잠재워지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한 5월 달부터 아, 한 그러겠네요. 9월 정도는 또 안정기가 조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부터는 또 냉각기가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잡느냐, 누군가가 다시 하느냐, 아직까지 그까지 발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 자체가 뭐 또 민주당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좀 집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내 집값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기대 섞인 것들이 조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지금은 집을 팔려고 해도 지금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워낙 막혀 있다 보니까 집을 내놔도 못 팔아.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좀 그러니까 내가 정권을 바뀌면 뭔가 화끈한 정책을 또 펼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런 거에 또 대한 기대감이 있긴 그렇죠. 하죠. 그럼 시중에 또 돈이 또 많이 돌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또 주식으로도 많이 가지만 부동산으로도 진짜 많이 흘러오면서 또 가격이 갑자기 또 뜬금없이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저기 어디야 엘리트가 아파트 뭐또 2억 정도 떨어졌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또 갑자기 또 30억이 넘어서 또 발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좀 유동성이 지금은 좀 막혀 있는 부분들이 어떤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뭐 형태의 어떤 이어가든지 또 사람이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은 나의 어떤 입장에서는 내가 돋보일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인해가 유동성이 좀 풀리면 또 어떤 식으로든 집값이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들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래서 이제 더 신축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파트의 층간 소음이 4cm가 조금 더 된대요. 두꺼워지는 거죠. 두꺼워지니까 이제 두꺼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필요합니다. 네, 왕충제 역시도 이제 고성능으로 해서 이제 시공 관리도 철저히 해서 이제 좀 아래층 그러니까 밑에 층하고 위층하고 조금 분란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2025년 이제 부동산 제도고요. 바뀌는 제도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이제 114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것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은 지방에서 이제 집을 갖고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이요. 서울에 나는 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 주변의 시세보다 조금 낮게 전세라든지 월세를 주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걸 연장을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착한 임대인 제도는 이거는 이제 일반 상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월세를 좀 낮춰준다거나 아니면 뭐 보증금을 좀 낮게 해줘서 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하다라는 건 요즘에 뭐 일기 신도시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서울 아파트에 뭐 30년 이상 넘어간 아파트들이 좀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을 가능할 수 있게끔 이제 하겠다. 안전 진단까지 가는데도 엄청 오래 그쵸. 걸리니까. 그러니까 네네. 이제 연수만 보겠다라는 거죠. 네. 이제 30년 이상이면 이게 예전에는 뭐 공법이 어땠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더 튼튼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살기도 불편하기도 하고 내벽이라든지 뭐 주벽이라든지 뭐 주기둥이라든지 그게 상당히 두껍다 보니까 공간 활용이 조금 안 됐던 부분들, 그다음에 베란다 확장이 조금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를 조금 해서 새로 건물을 지으면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세대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건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인 거고, 저희도 이제 부동산 중개 광고 시 위반 건축물을 표시를 이제 의무화를 한다는데 생각보다 아파트는 잘 없고요. 이제 뭐 빌라라든지 그런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저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혜택을 못 받는 분들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가로 지어져 있는데 상가 주택이면 상가로 이제 거기를 근생으로 근린 생활 시설로 네네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네. 보일러를 깔고 네. 이제 집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있다라기보다는 위반이거든요. 근데 오. 또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하세요. 이제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실이 잘 안 나가는 지역들이 그쵸, 있을 그쵸. 거 아니에요. 집주인의 내 입장에서는 하고 입장에서는 그렇게 싶지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위반인데. 저기 뭐야 전세자금 대출도 안 되고 네, 전입신고가 그러니까요. 안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개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뭐 월세로 사시니까 괜찮아요 그랬던 부분들을 그걸 이제 위반 건축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의무화를 하라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모바일 등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워낙 전세 사기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되기는 돼요. 근데 사람들이 활용을 하시기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내 핸드폰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바로 뗄 수 있어요. 네. 공인중개사 말을 믿지 않고 집주인의 말을 믿지 않고도 내가 스스로 해서 그거를 어떤 이해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너희 집 아닐 수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신청제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라든지 뭐 악성 임대인도 뭐 전세 사기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월세로 지금 계약이 많이 된다라는 거를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최근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서민들 그리고 좀 취약 계층들이 가장 힘든 거는 그분들이에요. 월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네. 월세를 먼저 떼서 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좀 희망이라든지 뭐 또 탈출구가 월세부터 배제가 다 오나니까 좀 힘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즘엔 또 빌라보다는 오피스텔로 들어가면 오피스텔은 한 달에 또 관리비가 또 더 만만치 비싸죠. 않게 네. 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금 빌라도 좀 안전하다 그런 거를 좀 내세우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뭐 빌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뭐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 이제 8억, 그것도 5억인가? 그래가지고 공시 가격이 5억 이하에, 그러면 실거래가는 한 7, 8억까지 되는 빌라를 사도 그거는 아파트로 집으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지금 많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조금 뭐 하는 부분들은 이제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서민들을 너무 이렇게 지켜주려고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조금 편법은 아닌데, 이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이 돼서 임대인들한테 어떤 되게 강력한 어떤 것들을 제시를 하는 순간 그 임대인들은 전세 안 나, 그럼 월세 나. 그거를 계속 발표를 하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그러면 그 월세를 우리가 관리를 할게. 우리가 거기 하나하나씩 어떤 거를 정리해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지죠. 네. 왜냐하면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집과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집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 판단을 할 거예요. 여기 못만 들어가면은 100만 원. 여기는 내가 다 해야 되는데 100만 원. 그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세입자들 간에 또 형평성이 또 안 맞다 보니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있는 사람들한테 내지는 뭐 그런 분들한테 임대인들한테 너 임대인은 그냥 너 시작부터 나쁜 놈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분들이 가장 민간에서 주택 공급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인정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좀 분위기 자체는 그건 쉽지 않다. 근데 자꾸 발표를 하더라. 그런 것들도 조금 알아두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번 연도에 있었던 부동산의 좀 제도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지켜봤고, 그다음 달라진 부동산 제도 너무 이렇게 정리를 잘 지금 되어 있는 표도 보여주셨잖아요. 대출뿐만이 아니라 뭐 수수료, 그다음 신생아 특례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셨고, 공급, 그다음에 이렇게 공급자와 수요자가 좀 절충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아무래도 좀 나라가 그래도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계속해서 좀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집이 하나씩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닐 거고 그 중에서도 또 집을 사람들이 다 가진다고 쳐도요. 누구 집은 또 좋네.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하게 되죠. 네. 그러면은 내가 우리 집도 좋은데 자꾸 상대방이 더 좋은 거를 보면 또 갖고 싶은 게 또 사람의 또 욕구이기도 하고 욕망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강남에 뭐 한 2,000층, 3,000층 되는 아파트들 다 지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 하나씩 다 좋으면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건 분명히 있는 거. 그러면 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나는 2,000층 사는데 나는 1층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근데 비교가 제일 이제 나를 갉아먹는 가장 큰 그럼요.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나만 보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것에서 좀 질투 내지는 시기심이 조금 발동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러분 그래도 비교하지 말고 정말 내 자신이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자신과 가족이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좀 더 집중해 주시는 그런 2025년이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 뭐 양도세나 뭐 비과세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 다양한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다라는 거 좀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에 좀 대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그런 정치적인 이슈 또한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도 좀 잘 체크를 하면서 부동산에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년에는 을사년이에요. 네. 을사년이다 보니까 뱀의 해거든요. 푸른 뱀이라고 푸른 하더라고요. 뱀, 네네. 그래서 거기 그 트렌드 2025 네. 그런 걸 보면 약간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래요? 또 내가 좀 어떤 강하게 어떤 거에 집착을 하는 것보다는 네. 좀 상황에 맞게끔. 그래요. 왜냐면은 요번에 용의 해가 약간 그런 갑자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조금 되게 단단한 어떤 거였는데 내년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유연해질 수 있는 을사년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이제 이거 아니면 안 돼, 저거 아니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유연하게 사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도전을 하셔서 어쨌든 뭐 싸든 비싸든 내가 사는 건데 뭐 싸면 뭐 할 거고 안 싸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좀 안정감을 누리고 싶다. 그런 거를 좀 있으신 분들은 내 집 장만을 하시려고 하는 것들도 이런 부동산 정책 제도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025년 제 울산을 좀 몽글몽글하게 좀 부드럽게 좀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서 좀 총정리해드렸으니까 오늘 다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더 플러스 TV에 가셔서 또 이태훈 소장님의 다양한 영상들도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치 부동산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